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제3회 IEI 포럼을 진행할 대한전자국회 부회장 노태문입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자국회 IEI 포럼에서는 ICT 분야의 연구비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과 산업계의 리더 및 미래 핵심 유망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동영상 강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하실 권호경 한국공학 한림원 회장님은 국내외적으로 산학연관 최고 리더급 회원들의 사후 교류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국내 산업구조 개편과 지속성장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40년 이상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 관련 학문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권호경 회장님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강연에서는 공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 및 리더십 경험, 그리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레지를 살펴볼 수 있고 미래를 향한 기대와 도전 과제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연에 앞서 권호경 회장님을 소개해드리면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공학 석사와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세미컨덕터 프로세스 앤 디자인 센터 책임연구원으로서 근무하신 후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 공학 한림원 평의원 회장, 한양대학교 교학부총장, 그리고 한국 디스플레이 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두 번째 역임하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국제 학술 활동으로는 미국 IEEE의 EDS 디스팅기스 렉처러 활동하셨고 현재 인스티튜트 오브 엔지니어링 앤드 테크닉 날러지에서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공로로 2004년에 한국공학한림원 정은공학학 인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세계 정보 디스플레이 학회 스페셜 에디션 어워드, 한국 판양대학교 HYU 석자 교수상, 세계 정보 디스플레이 학회 펠로 어워드, 한양대학교 백납 석학상 및 대한전자국회 해동 학술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호경 회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권오경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도전과 혁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편에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대한문학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릴 내용을 잠깐 아웃라인을 말씀드리면 제가 학부를 다닐 때 그다음에 군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얘기를 잠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3년 동안 금성 전기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를 약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 시절에 있었던 도전과 혁신, 그다음에 유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연구원 시절에 어떠한 도전과 혁신이 있었는가, 그다음에 1992년도에 한양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후에 현재까지 어떠한 도전과 혁신을 이뤄왔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74년도에 한양대학교 전자공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3월 말에 1973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신다. 그래서 히스트 존슨 강당에서 하니까 한번 가서 들어봐라 하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가려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안 간다 해서 저 혼자 터덜터덜 걸어서 키스트 존슨 강당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1973년도에 노벨상을 받으신 예사키 레오나 박사께서 말씀하는 타이틀이 괜히 시골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이 오사카에 있는 다카이다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나서 노벨상까지라는 강연으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자들에게는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상을 받는 것은 단지 업적을 외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노력하자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본인이 이제 그 터널링 다이오드에 대한 예사키 다이오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 일이 본인이 일본에 계실 때 소니에서 했던 일이었고 나중에 이제 미국의 IBM에 가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괜히 시골에서 노벨상까지라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저런 분 같이 한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1978년도 2월 달에 학부를 졸업하고 그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간 게 굉장히 운이 좋게 제가 육군본부에 있는 북한 땅굴 탐지 사령부라고 하는 곳에서 땅굴을 탐지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을 맡을 때 그 103일터였는데 트레이닝이 거기서 일했는데 그게 103일터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31일 날그 그런 일을 했어요. 103일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거기 조인하게 됐거든요.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학부를 졸업하고 전장을 졸업하고 군대 온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당신이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미팔군에 있는 TNT라는 팀이 있는데 TNT는 터널 뉴클리데이션 팀이라고 그래서 TNT라고 불렀군요. 거기하고 합동으로 뭐 연구도 하고 탐지도 하는 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미팔군에 가서 만났던 분이 윌리엄 영 박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학부를 나왔다니까 당신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 뭔지 잘 알겠네 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학부를 다닐 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거 안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 진짜 대학 나온 거 맞냐?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챌린지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대학을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을 때가 아마 군대에 있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했던 일은 이제 그 어쿠스틱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어쿠스틱 웨이브를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그 소리가 뭔지 하는 것을 규명하는 일을 주로 처음에 하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발전해서 이제 그 어쿠스틱 웨이브를 얻는 데 들어가는 녹화하는 그 시그널 애퀴지션 하는 그 로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설계, 그 다음에 이제 엔바이러먼털 노이즈 캔슬러 같은 걸 설계하게 되고요. 아마 1회 때 나정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속의 물리적 구조를 탐사할 수 있는 그 스캐닝 하는 거에도 이제 일부 제가 이제 과제에 참여했는데 한국에서 하는 팀이 따로 있었고 저는 이제 미국 팀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군대에서 배웠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혜를 얻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센서 리드아웃 회로에 대한 설계에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쿠스틱 웨이브 스캐닝 시스템을 만들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미국 그 연구원들로부터 좀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유학을 가려고 생각했는데 happen to be 유학을 못 가게 됐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것이 발목을 잡아서 3년 동안 외국에 못 나간다 해서 하는 수 없이 금성전기에 입사하게 되는데, 금성전기에 입사하게 된 연유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만든 어쿠스틱 웨이브를 센싱하는 장비를 금성전기에서
만들어서 군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제가 금속연기에 들어갔군요. 금속연기에 들어가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그 장비를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영원히 미국에 유학을 못 가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전공을 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전기에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팩스밀리 시스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서를 전송하는, 그러니까 이제 도면 같은 것을 전송하는 전화선을 이용해 전송하는 건데, 그 팩스밀리 시스템이 그 당시에 이제 그룹 3 팩스가 이제 가장 첨단이었고요. 그 아래 그룹 2가 있었고 그 아래 그룹 1이 있었습니다. 그룹 3 이 팩스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 1초에 9,600 bps로 이제 전송하는 능력을 가진 거고요. 그룹 2는 4,800 bps, 그룹 1은 1,200 bps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룹 3는 그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큰 복사기 한 2배 정도의 크기로 우리가 만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보드를 PCB 위에, PCB 크기가 1m 바이 한 60cm 정도 되는 PCB 30장 정도의 디스크릿 트랜스를 가지고 회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그 만들기가 뭐 PCB 설계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날리지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공부해가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3 팩스밀리 시스템을 그 과학원의 은종훈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고 나서 시연을 했는데 제대로 됐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만든 기기는 우리가 만든 것보다 한 8분의 1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뜯어보면 우리는 디스크릿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드가 커가지고 시스템이 굉장히 큰데 일본 거는 좀 컴팩트하게 만드는데 그 속을 보면 아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스가 없어서 다 그것을 디스크릿 트랜스를 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만들고 나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상용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것이 우리가 성공하고 나니까 가격을 절반 이상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작은 시스템을 만드니까 일반 이제 커스터머들은 일본 것을 원하지 우리 것을 원하지 않아서 실패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했던 일이 이제 펄스 코디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전자식 교환기 이 최초로 나온 건데 펄스 코드 마듈레이션 방식을 이용한 교환기 개발을 했었는데 48 가입자나 96 가입자가 쓸 수 있는 교환기를 만들어서 그때는 전부 디스크릿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렉이라고 하는데 그 렉이 굉장히 넓으면서 굉장히 높은 그렇게 만들어야지 겨우 48채널짜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앤서링 머신, 아마 여러분들이 앤서링 머신 하면 잘 모르실 텐데 전화기에 달아서 전화가 오면 사람이 없을 때 이제 녹화해 놓는 시스템. 그건 좀 간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상용화를 했고 PCM 교환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48채널 같으면 이제 시골 같은데 이제 장착하기 위해서 유선 전화를 쓰기 위해서 이제 시골 같은데 주로 이제 많이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전기에 있으면 제가 굉장히 느꼈던 것이 모든 것을 디스크릿 트랜스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시스템 레벨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배웠던 것이 시스템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해야지만 퍼포먼스가 올라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를 올릴까? 어떻게 하면 컴팩트하게 만들고 하이 덴시티로 만들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가격을 줄일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소비 전력을 줄일까? 시스템이 굉장히 크면 소비전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긴 라인을 차징 디스차징 하려면 소비전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뢰성을 높일까? 요 5가지를 제가 금속연기에 있으면서 앞으로 전장화학이 가야 되는 방향이 저쪽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 반도체하고 VLSI 기술을 좀 해가지고 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983년도에 이제 3년 동안 금속연기에 있다가 미국에 가게 되는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분이 제 지도 교수입니다. 제가 졸업할 때 87년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 로저 페이비안 윌리엄 피스라는 분인데 퍼스트 네임이 세 개.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본인이 원래 이름은 로저고 페이비안은 자기네 영국 사람인데 페이비안 학파여서 페이비안 이름을 다 넣어야 되고
윌리엄은 자기네가 왕족이기 때문에 윌리엄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이름을 처음에 제임스라고 했더니 너는 제임스를 쓰면 안 된다. 그건 왕족만 쓰는 거다. 그래서 제가 미국 이름이 제임스를 쓰다가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챌린징한 것을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83년도에 처음에 가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1965년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한 연설문을 이제 신문에 있는 것을 저한테 주는데 노랗게 발해서 글자가 잘 안 보일 정도로 된 것을 저한테 좀 읽어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누구든지 300옹스롬 미만의 아티피셜 패턴을 만들면 그 반도체 분야에 기니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노벨상의 상금의 절반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챌린지를 시켰는데 사실은 그 일에 대해서는 페이비안 피스 그룹에 저보다 한참 선배인 탐 뉴만이라는 사람이 1978년부터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스루가 없어서 계속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엘렉트론을 어떻게 좀 포커싱을 잘 할 수 있는가, 잘 포커싱을 달면서 막 흠잡게만 약간 패턴 사이즈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열심히 토의를 하면서 레그네이션들을 잘 디자인해서 이제 180명 패턴을 만들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저것은 이제 6마이크론 바이 6마이크론의 성경 구절을 쭉 쓴 겁니다. 5 by 7 매직에서 글자를 만들어서 쓴 거고, 그래서 이제 하이리에서 평면으로 찍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가 저것을 한 6, 7개월 정도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3주만 선배한테 이제 넘겨주고 나서 제가 이제 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저쪽 리토그래피 분야는 이빈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래 이제 포토레시스도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쓴 포토레시스는 PMMA라는 포토레시스였는데 그것을 쓰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해서 폴리머를 잘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른 것을 하겠다 그랬더니 제 지도가 굉장히 좋은 타픽이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1978년도에 IBM의 CTO인 페이스라는 사람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실리콘 칩이 1cm 바이 2cm에서 최대로 방출할 수 있는 열이 20와트밖에 안 된다 하는 논문을 발표해서 아마 제 지도가 좀 열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논문을 보시면 데이비드 투만이라는 친구를 시켜서 열심히 연구해서 1981년도에 만든 어치먼트가 790와트 per 스퀘어 센티미터 장전 템퍼레처 100도인데 그 정도 열을 방출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을 발표한 건 그림에서 보듯이 실리콘 칩이 있으면 칩 지분을 그루브를 파는데 그냥 판 것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소를 가지고 썰은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썰리지 않도록 잘 컨트롤해서 썰어서 그 부분을 이제 마이크로 채널을 만들어서 워럭 튜닝을 리퀴드 튜닝을 통해서 이제 790와트 퍼스케 센티미터를 만들었는데 이 돈의 펀딩 소스가 IBM이었습니다. IBM에서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이아몬드 수로 가지고 썰면 이쪽에 실리콘 디바이스는 이게 메케니컬 스테이트에 와서 특성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데이비드 투만이 만든 것이 이쪽에 그림에 보시면 실리콘 칩이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룹을 파는데 KOH 솔루션에 실리콘을 액칭하면 버티컬 액칭 할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만들고 이쪽에 톱업 베이스를 이제 그라스로 붙이면 그라스를 이제 실리콘하고 붙이면 에노드 본딩을 해서 고전압을 한 500V 이상을 걸면 도시 두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채널을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데이비드 커먼이라는 사람이 저걸 하고 나서 이미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 양반이 로런스 리버모 랩에 취업을 해서 가버렸습니다. 박사도 안 받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IBM하고 이 과제를 하고 있다가 이제 중단이 된 상태로 있었는데
아, 이거 한번 트라이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물려받아서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었더니 하는 얘기가 실리콘 쪽에 실리콘 표면에 마이크로 채널을 형성하면 뭐가 문제점이다. 아까 말씀드린 메케니컬 스페이스라는 워터가 그쪽에 페네트레이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컨테미네이션 이슈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그럼 실리콘을 칩을 만들어 얇게 갈고 다른 서브스트레이트,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오른쪽 편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나니까 실리콘 서페이스가 크게 평탄하진 않으니까, 표면이 평탄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이제 보이드 같은 것이,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시면 보이드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IBM에서, 이것은 보이드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것이 이제, 러프네스가 있으면 아래쪽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위에 포토레스를 스크린 코팅한 다음에 패턴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서멀 컨덕트를 좋게 하기 위해서 카파를 입히고 그 위에 니트를 입히면 마이크로 캐필러리 현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데몬스트레이션 했는데 실리콘 티크니스를 12티크니스를 한 100마이크론 정도 얇게 갈아서 위에 붙이니까 당시엔 템퍼레처가 125도에서 1.4kW per square centimeter 정도를 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셈블리를 할까 만들어 놓고 나니까 IBM에서 그럼 어떻게 어셈블리 할래? 그래서 또 이제 이것까지 이제 어셈블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이미 이제 대기 통화하는 선배가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그런 논문을 쓰기는 너무 이것만 같아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생각했던 것이 금성 전기에서부터 일했던 것이 PCB 보드가 1m 바이 뭐 60cm 정도 되니까 또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PC가 처음 나왔을 때 1982년도에 제가 PC 처음 됐는데 그때 보면 PC의 메인 크라크 전스가 5메가 크라크로 오거나 미국 가서 80년대에 오니까 가장 빨리 돌아야 10메가 크라크밖에 안 돌아요. 이게 왜 그럴까? 그 당시에 바이폴라 장션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스피드가 7세컨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크락은 10메가 크락밖에 안 된다. 근데 CP를 구성하는 실리콘 칩이 원 폴리의 메탈 구조인데 메탈도 포스트 메탈, 세컨 메탈이 플래너리제이션이 안 돼가지고 두껍지 못하게 연결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니까 칩 내부의 알루미늄 인터커넥션이 RC 딜레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 칩 사이즈가 1cm나 2cm, 뭐, 두가 크기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파파 인터커넥션을 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유튜브가 엄청난 노력에서, 파파는 해반에서 못 쓴다. 그냥 컨텐츠는 못 쓴다 해가지고, 못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카파 인터커넥션을 다른 실리콘 기판상에 카파 인터커넥션 한 다음에 실제로 메인 칩을 와이어 본딩으로 붙이든지 플립 칩으로 연결해서 피저빌리티를 검증하자.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했던 것이 이제 그 카파의 두께를 얼마까지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엘렉트로 플레이팅 하면 10마이크론, 5마이크론, 10마이크론 만들면 뭐 우리가 엘렉트로 플레이팅은 PCB에 많이 하니까 큰 문제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얼마큼 두 개의 라인을 가까이 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면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면 그 YTD 맥시멈 프로스톱입니다. 프로스톱이 적어도 5% 온도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이탈시키는 것이 5% 온도는 가져야 되겠다. 총 노이즈 마진이 한 10%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절반이 5%쯤 되는다 하니까 그 스페이싱이 60마이크론 정도 이상을 가져야 되고 위스가 10마이크론 정도 가면 70마이크론 피치가 되면 인터그레이션이 그 피치가 너무 멀어서 고민을 했던 것이 오른쪽 윗그림과 같이 첫 번째 메탈 두께는 5마이크론 두께로 만들고 5마이크론 두께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레이어는 세컨 레이어는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 플레인스인지 파워 플레인스인데 저 구조를 이제 라인하고 라인에 약간 쉴딩하는 구조를 가져가서 세컨 레이어 메탈을 만들고 서드 레이어는
긴 라인을 달릴 수 있는 이 라인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하고 그 시스템을 10cm by 10cm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 1기가 크락은 돌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10cm by 10cm 서브스트레이트에 카파 인터커넥션하고 칩을 플립집이나 와이어 분리를 하면 한 1기가 크락을 돌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칩을 서프라이를 받았는데 서프라이 받을 데가 없어서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저하고 동기하고 선배들이 만든 회사였는데 걔네들이 이제 선 워크스테이션 같은 걸 만드는데 걔네들이 했던 칩이 GSP 칩하고 플로팅 포인트 유닛 그다음에 이제 우리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데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플러스 크로스바 어레이 그 다음에 SRAM 두 개인데 저것은 이제 캐시 메모리라든가 저것을 가지고 우리가 패키징 하지 않고 한번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제가 제안한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한번 올려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올려보니까 1기가 정도가 1.06기가가 돌았습니다. 이때는 와이어 본딩을 한 거군요. 액티브 서브스트레이트를 써가지고 저 사이즈가 한 3cm 바이 3cm 아니고 3cm 바이 한 6.5cm 정도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즈에다가 그래서 인기가 크락이 도는 CPU를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했더니 이것을 저한테 이제 만들려고 해서 요 구조를 제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가면서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하고 계약해서 TI로 기술 이전하는 것으로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전에 쓰던 위에 이제 보드가 있는데 큰 보드가 그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 메인 보드가 되고 제가 만든 칩 패키지가 아래쪽에 있는데 근데 크기를 보면 면적으로 보면 12.5배가 줄어들었고 스피드는 6.25배가 인프루먼스에서 크락 스피드가 거의 1기가 크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가면서 이 프로덕트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 들어가는 칩도 만들고 이 모듈까지 만들어서 납품하는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처음 갔더니 저한테 이제 멀티 칩 패킹 하는 기술의 도사가 왔다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콜롬비아 플라이트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인데 그 메모리 모듈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하면 메모리 모듈을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저한테 처음에 이제 CTO 분께서 숙제를 주셔가지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테이프 오토매티드 본딩이라는 기술이 좀 있었고 지금도 이제 현재 쓰고 있습니다. 테이프 본딩 할 수 있는 테이프에다가 그 메모리들을 메모리 칩을 놓고 거기다 어디시브 물질을 놓고 탭 본딩 하는 걸 놓고 그 위에 어디시브 놓고 칩을 넣어서 스태킹을 합니다. 그 스태킹을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한쪽을 갈면 탭 본딩 했던 게 리드가 한쪽으로 나오게 돼서 그 리드를 PCB 기판이나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으로다가 버티칼리 어태치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서 군에다 납품하기로 하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었던 것이 이제 요 아래 있는 것이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군요. 이건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원메가 SRAM을 만들 당시였군요. D램으로 따지면 4메가 D램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80비트까지 하면 9개를 붙여주면 8빛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해서 8개를 붙인 거고요. 이것은 연속적으로 앞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서 모듈을 가장 아래에 있는 메모리 모듈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요거 하는데 한 9개월쯤 걸렸더니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내부에 우리가 이제 그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리피터 회로를 써가지고 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액티브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는 얘기는 서브스트레이트지만 거기에 액티브 디바이스가 들어간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칩 한 개 한 개가 정품인지 아니, 풀리 펑션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걸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제가 스탠포드에 있으면서 만들었던 것이 마이크로 캔틸리버 빔을 만들 수가 있어서 빔을 만들고 나서 그 애칭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러한 이제 캔틸리버 빔을 만들 수가 있겠다. 그 캔틸리버 빔을 만들어서 한쪽은 아래쪽은 실리콘이고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얇게 깔고 그 메탈을 얹으면 컨택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 옆에 이제 첫 번째 그림에 이제 좌측에 있는 것이 그 빔 구조를 만들게 되겠고, 그걸 테스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소켓을 만듭니다. 소켓을 만들고 위에서 누르면 왼쪽에 아래 그림 같이 프레셔를 주면 컨택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캔틸리버 빔이 자주 부러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오른쪽 아래 있는 것 같이 컴프라이언트 머티리얼 엘레스토모라는 물질에다가 메탈리제이션해서 거기에 컨택을 하고 누르면 컨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칩 패키징을 하는데 실리콘 웨이퍼 통째로 웨이퍼 스케일 인테그레이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카파 인터펜션을 갖는 웨이퍼 스케일 인테그레이션을 액티브 서브스트를 써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 3D 메모리 모듈도 얹고, 그 다음에 플립 딥 테크놀로지도 얹고, 패시브 디바이스가 있으면 패시브 디바이스도 얹고 하는 걸 했더니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거의 한 3.5기가 크락이 돌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른 분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넘기고 있었더니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캔틸리버 빔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메탈이니까 그것을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빛이 들어오면 빛의 경로를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를 해서 그걸 트라이 하다가 하도 자주 깨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었던 게 저희들이 픽셀을 10x10 픽셀 어레이로다가 해서 지금도 이제 TI에서 팔고 있는 DLP라는 머신에 들어가는 그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에 처음으로 이제 발을 들이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이제 했던 것이 그때 이제 하이볼테이지 디바이스를 로볼테이지 로직하고 같이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이볼테이지 디바이스인데 온저항이 굉장히 적은 하이볼테이지 레터럴 디모스 구조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것이 이제 하이볼테이지 디모스하고 스탠다드 로보테이 시모스하고 바이폴라를 같은 칩 안에 넣도록 하자 해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BCD 모스 공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가장 아래 왼쪽 아래에 있는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TI 재팬에서 어떤 분이 와서 자기네 PDP 드라이버 IC가 필요하다. 근데 PDP 드라이버 IC가 그 당시만 하고 DCPDP를 썼기 때문에 각 채널마다 아이솔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든 것이 하이볼테이지 SOI CMOS 공정을 만들었고, 그래서 PDP인 경우에 스캔 드라이버는 250V, 데이터 드라이버는 100V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공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었던 이제 TSOI란 SOI의 티크니스가 10마이크론짜리를 가지고 120V, 250V 공정을 다 공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때는 이제 10마이크론을 나중에 충분히 만들었고, 그거 외에도 이제 하이볼테이지 CMOS 공정을 만들어서 LCD 드라이버에 대한 공정을 만들어서 TI 재팬의 기술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92년대 들어오니까 저는 디스플레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액정이 뭔지도 모르고 PDP가 뭔지도 모르고 단지 거기에 구동하는 칩만 만들어 봤던 사람인데 한국의 대기업 4개가 저한테 찾아오셔서 디스플레이 전문가라면 자기네하고 일을 하자.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하고 오리발을 계속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분야를 하게 되고, 그래서 TFT LCD 드라이버 IC도 국산화를 하게 되고, TI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으려면 더 피치 사이즈 줄이고 그런 게 했고, PDP 드라이버 IC도 이제 국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DP 드라이버 IC도 되기
좀 더 이제 SOI 레이어 thickness를 10마이크론에서 3마이크론 정도 줄이면 이 트루풋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올레드가 갑자기 90년대 말에 튀어나오면서 올레드도 해주시죠. 그래서 PM 올레드 드라이버도 했고 AM 올레드 화소 회로 구동 방식,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서부터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해달라 해서 이제 AR용, VR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TI 있을 때 제가 이제 하이 볼테이지 공정을 개발하고 그때 이제 테스트 그 킬러 애플리케이션 IC 몇을 개발하고 나니까 한국에 실제 이제 안암 반도체라고 지금 동부 반도체입니다. 거기에 이제 안암 반도체를 만들 때 TI가 D램을 생산하도록 구청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TI가 쓰기로 했는데 TI가 D램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어떤 공정을 주기로 했는데 그 TI가 잘 하던 그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칩을 만들 수 있는 공정을 주기로 했는데 공정만 주고 나서 유틸라이즈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TI의 휴스톤 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DSP 칩을 만들어도 공정이 남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암 반도체를 유틸라이즈를 못하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만들어준 BCD 공정을 2003년도에 그 동부에다가 기술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PMIC를 이제 쭉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PMIC 쪽에서 이제 백라이트 컨트롤러라든지 PMIC, 각종 PMIC, 파워 매니지먼트 IC, 배터리 매니지먼트 IC 같은 걸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생각했던 것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계속되면 우리 센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센서에 대한 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모스 이미지 센서라든지 터치 스크린 센서라든지 바이오메디칼 인스트루먼트에 들어가는 칩들, 센서 리드아웃 회로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것은 삼성전자 LCD 사업부 과제인데 제가 연구 책임자입니다. 책임자고 3년 동안에 거의 80몇 억을 쓰게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학생이 별로 없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제 연구실이 이제 실제 학교 안에 있지 않고 동서터미널 근처에 있었는데, 한쪽 방은 삼성방, 한쪽 방은 LG방으로 나눠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던 모니터가 되는 거예요. LCD 모니터를 만들었고,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돈입니다. 88억을 가지고 3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LG의 이제 LCD 사업부에서 이제 하는데, 이쪽에 이제 앞에 했던 것은 아말포 실리콘을 가지고 만든 거고요. 뒤에 있는 것은 길쭉이 달라야 되는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데모를 했는데, 이건 국가 과제여가지고 국가에서 정부의 돈을 절반을 내고 기업에서 절반의 돈을 내는 일을 해서 제가 한 수치 이제 디스플레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일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오른쪽에 두 번째, 왼쪽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한쪽은 게이트 드라이버가 있고 한쪽은 게이트 드라이버가 없습니다. 게이트 드라이버 코스트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데이터 드라이버는 15V 정도 가지고 만드는 거지만 게이트 드라이버는 만드는 것이 45V 정도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게이트 드라이버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그것을 아말포 실리콘을 가지고 만들자 해서 이제 두 번째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 게이트 드라이버를 아말포 실리콘을 가지고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스키메릭 그림이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면 게이트 드라이버가 그 글라스 울리다가 아말포 실리콘을 올려오면 게이트 드라이버 IC 가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LCD 패널 만들 때 같이 이제 게이트 드라이버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 휴대용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쿼터 VGA 같은 경우기 때문에 드라이버 IC도 240채 넘는 조그만 IC 가지고 이 내부에 디목스 IC를 둬가지고 하면 칩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게 돼서 코스트 다운하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풀 칼라라면 8빛, 지금도 풀 칼라가 8빛인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10빗을 1번을 못하니까 우리가 10빗을 먼저 내보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LG하고 이제 일을 해서 이제 저희가 10빗 드라이브 IC를 처음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10빗 드라이브 IC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 10빗 드라이브 IC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패턴 테스트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빗 드라이버 IC를 만드니까 그 한국이 드라이버 IC의 왕국 비슷하게서 아마 삼성 전자의 반도체 쪽에서 시스템 LS에서 DDI가 굉장히 강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8빗 드라이버 IC를 가지고 데이터 드라이버, 여기는 이미 이제 게이트 드라이버는 글라스 위에 인텔리전 당하기 때문에 데이터 드라이브만 우리가 이제 IC를 만들었었는데 데이터 라인 한 개를 우측 픽셀하고 좌측 공유로 하자. 그래서 이제 쉐어드 컬럼 드라이빙 메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 보시다시피 드라이버 칩이 8개 써야 되는데 4개만 써. 근데 이것을 우리가 똑같은 드라이버 IC를 쓰려면 해상도를 4배를 올리면서 드라이버 IC는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트 리덕션 하거나 해상도를 높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소비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발표하고 리얼라이제이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을 줄이겠다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일본하고 이제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소비 전력의 80%는 백라이트에서 먹고 20%만 드라이빙이 먹습니다. 근데 백라이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때는 백라이트가 형광등이었기 때문에 키면 다 밝아지니까 줄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20%인 것을 어떻게 줄여볼까 해가지고 온갖 일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컬럼마다 이제 컬럼하고 컬럼마다 이제 그 LCD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한 번은 이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폴라리티,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걸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제 액정 속에 있는 음이온이나 양이온들이 전극에 달라붙으면 그대로 빌트인 포텐셜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없애려고 이제 폴라리티 인버전을 합니다. 그걸 이제 컬럼 라인마다 인버전 한 경우에는 한 번 데이터를 쓰고 나서 데이터 라인 전체 다 묶어버리면 그 플러스 폴라리티 네거티브 전압이 중간 오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차징 대상 하면 소비를 절반을 줄일 수가 있다. 차지 쉐어링 메소드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 인덕터 하나하고 캐패시터 2개를 쓰면 에너지를 리커버리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우리가 PDP에 많이 썼던 기술인데 이렇게 하면 파워 소비를 80%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한쪽으로 이제 프레임 인버전에서 한 프레임 동안은 타이트 폴라리티, 한 프레임 동안 네거티브 폴라리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커먼 엘렉트로닉 전압을 스위칭을 하면 파워 세이브는 75% 정도 할 수가 있다. 이런 기술을 개발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PDP 드라이버는 이제 아마 지금 PDP를 거의 안 쓰는 상태여서 그런데 PDP 드라이버를 만들기 위해서 90년대 말에 이제 만든 거고 LG 반도체 이 공정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PDP 공정인데 그 SOI thickness가 120V인 것은 3마이크론, 그 다음에 이제 250V는 6마이크론 정도를 만들어서 TI 거보다 더 경량하도록 하겠다 해서 아래쪽 왼쪽에 있는 그림이 데이터 드라이버고 중간에 있는 그림이 스캔 드라이버입니다. 그걸 장착해서 40인치 PDP를 구동한 결과가 되고 그래서 이 공정은 지금도 매개나 집에 아이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방향이고 여기 나서 이제 굉장히 좋아졌던 것이 백라이트가 형광등에서부터 LED로 바뀌는 시기가 옵니다. 백라이트의 소비 전력이 80%인데 80%를 절반만 줄여도 40%를 줄일 수 있는 건데 20%만 가지고 절반을 줄여도 뭐 10%밖에 안 줄어드는데 그 짓을 왜 하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백라이트에 디밍하는 알고리즘하고 IC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에서 이제 소비를 디밍가 있게 됐더니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제 만약 위에 같은 영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백라이트를 디밍해서 로컬 디밍해서 밝아야 되는 데는 밝게 켜고 어두운 데는 좀 어둡게 켜면 이러한 영상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한번 다시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오리지널 영상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디밍을 한 영상입니다. 두 개의 차이를 볼 수가 있으신가요?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소비 전력은 40%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좀 어두운 영상이 있으면 어두운 영상에서는 그 85%를 리덕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라이트 디밍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 한번 보시죠. 오리지널하고 백라이트 디밍을 한 거하고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도 거의 한 85% 파워 세이빙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 개발해서 저희들이 백라이트 디밍 하는 아이스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도 만들어서 기술 이전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기술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데 김이 아쉽게도 이제 LCD는 한국을 이제 떠나가는 입장에 대해서 아마 중국 애들이 이 기술을 개발한 지가 거의 한 18년 돼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그 특허가 다 익스파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미 중국 애들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0년대 말에 그 올레드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이제 PM 올레드, PM 올레드는 패스 매트릭스 올레드를 만들어서 패스 매트릭스라는 얘기는 화소 내에 액티브 소다가 없는 라인만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스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LSI하고 원칩 컨트롤러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서 이 학교에서 설계를 해서 엉성하게 설계해 보고 학생들이 설계를 해서 막 남는 공간 있는데 괜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쫓기면서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걸 데모한 것이 실제로 LG에서 이 폰이 옛날에 판매가 되던 폰입니다. 거기에 탑재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IC는 다시 리비전해서 LG에서 리비전해서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1.2인치 PM OLED 디스플레이에 적용했는데 이것도 이제 얼마 못 갑니다. 그 기술 발전이 ICT가 너무 빨라서 그 다음에 이제 AM OLED로 가자. 그래서 이제 AM OLED는 여러분들 갤럭시 폰 AM OLED 패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OLED TV라는 것이 있죠. LG에서 만든 LG만 유일하게 만드는데 그런 것을 이제 하는데 AM OLED입니다. AM OLED는 그 내부에 액티브 소다가 있어서 그 액티브 소다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OLED는 소니하고 파이오니어가 선두 주자였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도 이제 걔네들 많이 속았는데 처음에 개발하면서 왜 속았냐 하면 그 OLED 소다는 가장 밝은 하소 사이즈가 해상도 높아지면 하소 사이즈가 한 20 마이크론 바이 뭐 한 7 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흐르는 가장 밝을 때 300니트를 내기 위해서 가장 밝을 때 흐르는 전류가 한 40 나노암페어밖에 안 됩니다. 가장 밝을 때 그러면 이오르크레이를 나타내려면 예를 들어서 7나노암페어 가장 밝았다면 7나노암페어 나누기 256을 나누면 피코암페어 오다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전류를 피코암페어 오다에서부터 수 나노암페어까지 컨트롤이 가능하냐. 그래서 전류를 제어하기가 힘들다고 열심히 소니에서 개발하고 파이오니에서 개발하다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포기를 한 건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아몰레드 하소 구도를 컨스턴트 커런트 구도로 가져가서 그 컨스턴트 커런트 구도를 가져가면 그 TFT 문덕 변화, 이동도, 볼테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동도 변화, 서브 스트레스드 슬롭 뭐 등등 컨트롤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하소 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올레드는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올레드 디바이스는 두께가 그 몇백 옹스롬, 그러니까 두꺼워봐야 500옹스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에노드하고 캐소드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거기에 캐패시턴스가 그 올레드 자체가 이제 그 에노드 쪽하고 캐소드 쪽에 정션 캐패시턴스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엘렉트로드 사이의 캡도 굉장히 커서 그 작은 캡을 굉장히 작은 전류로 가지고 구동을 해서 그 전압을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에미션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 것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소니가 그 2003년도에 그 PDA 툴을 출시하고 나서 10,000개를 만든 것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내부 보상 회로하고 외부 보상 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내부 보상 회로는 삼성에,
외부 보상회로는 LG에 저희들이 해서 두 개를 이제 가닥을 둬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올레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픽셀 회로인데, 픽셀 회로가 이제 T1이라는 센서가 커런 소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캔 시그널이 들어가면 T2라는 것은 그냥 스위치 역할만 하는 건데, CS라는 것에 이제 전압을 인가해주면 T1이 세츄레이션 모드에 있다라면 거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관계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프레셔를 불 때 이거 모빌리티가 계속 변해요, 위치마다. 그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하나. 요 아래 이제 트랜스포 커브가 되겠는데, IV 커브를 보시면 굉장히 큰 TV를 만들더라도 뭐 픽셀당 마이크로 암페어 최고 많은 전류가 흐를 때, 그럼 낮은 전류는 피코 암페어 전류를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보시면 대부분 서브스트레이션 영역에 있습니다. 서브스트레이션 영역에 있는 전류 어떻게 컨트롤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올레드는 계속 어떤 패턴을 띄워놓고 있으면 그 패턴에 자국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올레드 열화 현상에 의해서 이미지 스태킹이 발생합니다. 옛날에 CRT 보시면 위쪽에 KBS 딱 뻗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게 나타나는데, 오른쪽 아래 그림은 그 시간에 따라서 RGB가 서로 간에 디그레이션 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 레드가 가장 천천히 디케이가 되고 블루가 가장 빨리 디케이 돼서 디스플레이를 오래 두면 화면이 레디시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양산에 적용하는 첫 번째 71C 화소 구조를 제안하게 되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제 거의 많은 그 모바일형에 사용하는 거고, 내부 보상 회로를 하는데 T1이라는 센서가 턴 소스를 적용하고, 그 스토리지 캡 CST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인가해서 이제 우리가 동작하도록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것이 이제 2003년도에 2.2인치 쿼터 VGA를 만들었고, 그때는 이제 화소 면적이 커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 아래쪽 가지고 있는 똑같은 거 가지고 17인치 UXA 패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대로 근사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고, 외부 보상 회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부 화소 회로가 4개의 TFT하고 1개의 캐패시터를 가지고 밖에서 전류를 인가하든 전압을 인가해 가지고 그 T1이라는 센서가 드라이빙 TF인데, 드라이빙 TF는 모빌리티, 프레셔드 볼테이지, 서브스트레이션 수도 같은 걸 디텍션해서 밖에서 냅니다. 올레드가 얼마큼 디그레이션이 됐는지 하는 것을 매 프레임마다 1개의 라인식에 대해서 이제 센싱을 해서 내면, 라인의 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FH는 1080개이기 때문에 1080 프레임이 돌아가면 디텍션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밖에다가 내가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저장하면 밖에 들어오는 비디오 신호를 메모리에 저장된 그 각 픽셀마다의 특성을 생각해서 입력 데이터를 모듈레이션 해주는 그러한 구조를 가는 것이 외부 보상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올레드 TV를 양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외부 보상을 했을 때 그 올레드 디그레이션이 그 일부러 이제 많이 구동해서 50% 디그레이션 되도록 한 화소를 하나 만들고, 디그레이션이 안 된 것을 만들었을 때 두 개 사이에 똑같은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브라이트니스가 다르죠. 이 정도 이제 커브에 보시면 이제 그 픽셀 2라는 것은 디그레이션이 된 거, 픽셀 1은 디그레이션이 안 된 거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상해주면 오른쪽 같이 보상이 된다. 오른쪽 보시면 거의 눈으로 봐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하면 처음에 이게 FHT입니다. X, Y 축에 이제 로하고 컬럼 라인이 개수가 있는데, 처음에 만들고 나면 그 왼쪽에 본 것이 그 외부 보상 하기 전에 얼마큼 브라이트니스가 차이가 있는지, 그 브라이트니스는 전류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전류를 측정하는 브라이트니스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정도 변화했던 것을 그 외부 보상을 하고 나면 이렇게 평평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적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것은 이제 2005년쯤 되니까 이제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 조그만 기업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그 여기서 L코스라는 게 리퀴드 크리스탈 온 실리콘 그 0.27인치 와이드 VGA로 만들어서 해서 이제 빔 프로젝터로 만들어서 데모한 것이 여기 그림에 나오니 그 다음에 그것을 한 경우가 이제 옆에 이제 오른쪽부터 아래쪽에 두 개 그림이 되겠고요. 왼쪽 그림은 제가 이제 그 올레드를 증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독일의 프라노프하고 일을 해서 우리가 이제 백프레임 설계를 다 하고 올레드 증착만 프라노프에서 해가지고 만든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그만 디스플레이 0.6인치의 XGA급 올레드 패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데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AR, VR에 좀 쓰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여기 보시면 0.27인치의 L코스는 구글의 구글 글라스에 처음에 데모했던 게 들어갔고요. 그 양산은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했지만 저희가 양산할 필요 없으니까 데모할 때는 우리 집에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최근에 만들었던 건데 그 VR을 하려면 뷰잉 앵글이 거의 한 160도 정도를 봐야 되고 위아래도 160도, 좌우도 160도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3500 ppi, 3500 pp이는 1인치에 픽셀이 3500개 들어가는 고해상도입니다. 그걸 만들더라도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 실리콘 칩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4K by 4K 해상도가 AM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만든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한 개 문제점이 뭐냐면 프레임 레이시 90프레임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를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줘야하면 거의 35GBps로 인터페이스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 트래킹을 해서 눈동자가 직시하는 영역만 고해상도, 그 주변은 약간 저해상도, 그 밖엔 더 저해상도로 만들면 거의 한 93% 정도 데이터를 리덕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많은 회사들이 제가 이제 4K by 4K를 만드는 게 지금 와서는 8K by 8K에다가 3,500 PPI면 6,000 PPI를 만들 수 없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공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려면 그 회사들이 반도체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공정을 개발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아마 미국의 어떤 회사가 이제 그 공정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2조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야죠. 그래서 디자인율이 이제 한 65나노 언더 이것이 이제 개발되면 8K by 8K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눈동자가 있는 부분, 응시하는 부분만 고해상도, 나머지는 저해상도로 나타내면 데이터베이스를 맞게 할 수 있다는데 그걸 우리가 포베이티드 렌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베이티드 렌더링은 우리가 직시하는 영역만 고해상도, 요 부분만 고해상도, 하고 그 주위는 약간 저해상도, 그 밖은 더 저해상도 해서 나타낸 것이 이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베이티드 렌더링을 한 놈이 이쪽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하고 비교하시면 잘 모르시죠? 네, 이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니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전체 화면을 확대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배라는 돋보기를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는 거고, 왼쪽 그림보다 오른쪽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면 중요하다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실제 우리가 응시하는 부분, 요 부분만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냥 겉보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는 이제 약간씩 이제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응시하는 부분만 고해상도로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 아이스하고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아이스를 했는데
요건 디테일하게 대해 설명을 다 하지 않아도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텍사 인스트루먼트에 제가 이제 했던 옛날에 개발했던 BCD 공정을 익스텐드 해가지고 하는 일들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 한국에 와서 BCD 공정을 다시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동부 하이텍에 있는 것이 2000년도,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볼테이지 시모스 공정도 만들어내고 하이볼테이지 SY 공정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파워 매니지먼트 아이스하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아이스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리지널리 했던 일들은 이제 요건 이제 그 SOI만 나타낸 건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모델링해서 실제로 스파이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해서 여기 이제 기반 기술을 하는 입장에서 디바이스 모델링 기술, 그다음에 디바이스 시뮬레이션 기술, 그다음에 메저먼트 한 거하고 이것이 얼마큼 잘 맞는지 하는 것을 해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해보니 그다음에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좀더 그 파워 매니지먼트 아이스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파워 에피션시를 96% 이상을 올리는 칩을 만들어서 이게 버크부스터 컨버터라 해서 입력은 이 배터리 입력을 받는 리튬 이온 배터리 2.8V, 지셔에 거의 되고 나면 2.8V, 풀리 차이되면 4.3V입니다. 3.3V는 4.3V가 되면 벅 컨버터를 써야 되고 2.8V가 되면 부스트 컨버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벅 부스트 컨버터라는 걸 만들게 됐더니 이러한 것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했던 것 중에 이제 인덕터를 한 개 쓰고 싱글 인덕터 멀티 아웃풋을 만드는데 배터리 전압을 가지고 1V, 1.2V, 1.6V, 1.8V 여기까지 이제 벅 컨버터를 쓰는 거 3.3V는 벅 부스트 컨버터를 써가지고 만들게 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스를 만든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1V, 1.2V, 1.6V, 2.8V, 3.3V가 배터리 전압이 변화하더라도 거의 변화 없이 아웃풋이 나온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싱글 인덕터 듀얼 아웃풋을 내는 구조를 만들고 여기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쓰는 거고 3V하고 3.3V 쓸 수 있는 버크부스트 컨버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차저, 배터리 차저를 만들려면 배터리에 힘이 빠르게 차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최대로 지금은 이거보다 좀 더 높은 전류를 인가하는데 2.5V, 2.5A 프로세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차징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 배터리 내부에 내부 저항이 얼마인지 리얼타임을 디텍션해서 오버 차징을 해주면 실제로 이게 차징되는 것이 4.3V가 차징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IoT가 발달하다 보니까 에너지 하베스팅 하는 PMIC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베스팅 할 수 있는데 피해조 에너지 하베스팅. 그래서 어떤 피해조 물질 달아놓고 바람에 흔들리면 에너지가 생성하거나 그래서 이제 RF 공기 중에 남이 많이 쏴놓은 그 전파를 드흡질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파를 가지고 하베스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트로모 엘렉트릭 에펙트를 포토볼타이크를 쓰든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베스팅 소스를 써가지고 이제 하베스팅 칩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3.3V하고 1.8V를 제너레이션 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서부터는 그 센서에 대한 리드아웃 아이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CMOS 이미지 센서를 저희들이 한 10년 이상을 좀 해가지고 왔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하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갖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이내믹 레인지를 굉장히 넓게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프레임 레이스가 높아야 되고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도 있고 소비자용 무조건 중요하고
그다음에 빗 뎁스도 굉장히 중요하고 칩 사이즈를 작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CMOS 이미지 센서를 만들면 다이내믹 렌즈가 60dB, 잘 만들면 80dB 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사람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 안 보이죠. 자동차에 쓰기가 힘듭니다. 자동차용이나 쓰려면 다이내믹 렌즈를 좀 넓게 120dB 정도로 갖도록 설계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큰 그로스토어에 이렇게 큰 카메라 하나 들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억 픽셀, 지금 뭐 2억 개 픽셀을 이제 삼성전자 휴대폰에도 1억 픽셀 이상이 들어가는데 뭐 사진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픽셀 수가 많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직이 가장 큰 재산이다. 잘못해가 여기서 뭘 하나 쓱 집어넣으면 동영상을 다 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레이트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3만 프레임 퍼 세컨 정도로 돌려야지만 그 혈관을 이제 혈액을 밖으로 내보내서 중간에서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암세포가 몇 개 있는지 하는 걸 카운팅 할 수가 있습니다. 3만 프레임.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쓰기 때문에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던 것은 해상도는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가장 높게 가져간 것이 UXGA급 정도까지 가져가는 거거든요. 150 프레임 퍼 세컨드로 찍을 수가 있었고, 그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해가지고 테스트 패턴을 띄워가지고 이제 본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프레임 레이트 높일까, 어떻게 하면 해상도를 높일까, 어떻게 하면 다이내믹 렌즈를 높일까 하는 노력들을 꽤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런 노력은 리드아웃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픽셀 해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픽셀 해로는 우리가 못 건드리거든요. 회사에서만 건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리드아웃 해로만 주로 해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다이내믹 비전 센서인데, 우리가 이제 보안용 카메라가 있으면 CCTV가 있으면 그 CCTV는 그 영상을 계속 녹화를 해주면 되는데, 한밤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녹화를 하면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고 배터리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한 게 다이내믹 비전 센서. 다이내믹 비전 센서는 영상이 변한 부분이 있으면 찍자. 그래서 보통 때는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안 찍고 변화가 있을 때만 찍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다이내믹 비전 센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오히려 이제 그 AI 쪽에 좀 가까운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라이프 타임을 길게 할까, 데이터 레이스를 좀 줄여서 레던던스를 좀 없앨까, 그 다음에 하이 스피드하고 로우 레이턴시를 가져줄까, 다이내믹 렌즈를 어떻게 높일까 하는 이 다이내믹 비전 센서의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개발했고요.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 중에는 이제 그 포토 리셉터가 있고, 여기 이제 빛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센싱하는 부분, 이번에 비해서 버퍼링하고 증폭하고 그 컴프레이션 해가지고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변화가 있은 경우만 내보내는 이러한 구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쪽에 이제 보시는 영상이 이제 일반적인 CIS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영상인데 우리가 다이내믹 비전 센서로 하면 전 프레임하고 뭐가 변했냐 하는 것만 찍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가 저는 생각한 것이 다이내믹 비전 센서를 만들어서 그 인텐시티 영상으로 복원할 수가 없을까 해서 이제 복원한 것이 이겁니다. 이쪽에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원하는 거죠. 복원하더라도 위에 거하고 거의 똑같이 다이내믹 센싱한 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복원하자, 이런 식으로 복원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은 이제 화소 회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화소 면적이 크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는 이제 그 회사들하고 반도체 회사들하고 협의해서 일부 회로는 아래 아이스 해가지고 TSV로다 연결해서 쓰면
고해상도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터치 센서를 개발한 것도 굉장히 오래되고 2005년부터 터치 센서를 개발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13.3인치 노트북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터치 센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것도 왜 사람들이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디퍼런셜 센싱을 하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디퍼런셜 센싱을 해가지고 특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기업한테 기술 이전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번 센싱하면 할수록 더 이제 센싱하는 정도를 우리가 더 차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18개 채널 바이 18 바이 18로 만든 거고. 이쪽은 이제 18이고 이쪽은 이제 실제로 이제 36 채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C를 만들어서 이제 데모를 해보고, 그걸 가지고 데모를 해보면 10개 손가락을 동시에 이제 터치했을 때 실제로 이제 이쪽에 이제 RX 이쪽에 이제 RX 채널 쪽, TX 채널 쪽은 10개가 다 다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시그널이 높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SNR 레시오가 46dB 정도 되도록 우리가 만들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데 쓸 수가 없을까? 요즘 같이 우리가 그 온라인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강당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1000명을 모아놓고 내가 강연을 하면 학생들이 강연 자료를 미리 받아가지고 동시에 띄우면 내가 여기다가 펜으로 쓰면 학생들 그 단말기에도 똑같이 써지는 거죠. 그래서 세이빙만 하면 내가 낙서한 것까지 다 세이빙할 수가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캐패시티브 터치를 하는데, 요게 이제 캐패시티브 터치 패널을 만드는데 그 스타일러까지 만들어서 펜으로도 교수님이 쓸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 터치 패널이죠. 그래서 아마 김영식 회장님께서 기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면 바로 그것이 디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유저들한테 모든 거기에 어디언스들한테 다 그대로 카피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했던 기술은 뭐냐면, 다른 기술하고 다른 것이 각 익사이테이션 채널마다 주파수가 다릅니다. 주파수가 다르면 이게 터치가 되어 있으면 주파수의 앰플리튜드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가 터치된 포인트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FFT 프로세서도 있고 리드아웃 IC, 익사이테이션 시그널도 이제 각각 다른 익사이테이션 시그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익사이테이션 시그널은 우리가 어떻게 제너레이션 하느냐 하면, 먼저 이제 시그널 인가하지 않고 이 채널들에서 리드아웃 해가지고 FFT를 돌리면 주변에 있는 잡음이 있는 주파수 영역이 나옵니다. 그 주파수 영역을 피해서 우리가 익사이테이션 시그널을 만들어 보내면 SNR 레시오가 훨씬 더 키울 수가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멀티플 웨이 인터랙티브 한 패널이라는, 멀티플 웨이라는 내가 쓰면 학생들 패널에도 그대로 써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이 저장만 하면 내 낙서한 것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 1대 N을 밀티플리케이션 하는 그러한 만들어요. 쪽에 쓰면 딴 데 똑같이 나타날 수 있고. 근데 이 스타일러를 쓰면 문제가 뭐냐면, 터치를 하게 되면 손이 터치되게 되면 거기도 터치가 된 걸 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팜이라고 그러는데, 팜을 어떻게 리액션 할까 하는 그러한 알고리즘도 포함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펜을 뭐 손을 터치해 가면서도 쓸 수 있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ISC에 이제 오래전에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기술 이전돼서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던 것 중에 이제 초음파에서 3차원 초음파를 우리가 어떻게 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보통 이 영상이 2차원, 그렇게 하면 2.5차원 이렇게 만드는데, 3차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2D 매트릭스 프로브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요 안에 들어가는 IC를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상태거든요.
요것을 가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요게 이제 이 피에조 엘렉트릭 트랜스듀서 어레이가 있고 요게 이제 프론엔드 IC 그다음에 ADC 그다음에 빔포밍하는 알고리즘 T 그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서하고 이미지가 이제 되고 나면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주는 게 TX까지 하면 그 휴대폰이나 의사들이 이 프로그램만 이런 식으로 넣고 다니면 휴대폰하고 연동해서 그동안 노트패드하고 연동해서 보는 것을 좀 만들겠다 하는 것을 굉장히 오래전에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요구 활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트랜스듀서하고 프론엔드 IC는 TSV를 통해서 연동해서 만들어서 3차원 홈파를 만들었고 이건 P사라고 되는데 이건 필립스 거보다 우리가 해상도 확실히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이제 한 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붙일 수 있는데 이 세 개 사이드를 프리 사이드 버터블 세 개 사이드를 계속 붙여나가면 두 개를 붙이고 연속해서 이제 붙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 디바이스를 크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 디텍터를 저희가 좀 했는데, 엑스레이 디텍터는 처음에 이제 할 때는 굉장히 쉬운 그 체스트 레디오그래피 같은 것을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것은 아마포 실리콘 글라스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굉장히 하이 리졸루션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덴탈에 쓰는 이제 파노라마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플로로스코피라고 얘기하는데 척추 같은데 우리가 탐침을 꽂아가지고 시술할 때 그 탐침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하는 걸 리얼타임을 보면서 C암을 가지고 이제 보면서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힘든 부위가 뭐냐면 여성들 유방 촬영하는 이제 마모그래피가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암 조직인지 아닌지 하는 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것들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2012년도에 그 IEP 엘렉트로닉 레터스에서 커버 리포트가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엑스레이 필름으로 찍을 때보다 엑스레이 도수를 10배 이상 낮추겠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만들어서 10배가 훨씬 더 넘게 낮춰지더라고요. 13배 정도 낮춰졌고, 부분 쪽은 한 20배 정도 낮춰져서 엑스레이 필름으로 사진을 한 번 찍는 거하고 우리 디텍터를 가지고 20번 찍는 것이 엑스레이 도수량은 피콘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웨이퍼는 웨이퍼 사이즈 이미 큰 사이즈대로 만들어서 프리 사이즈 버터블로 만들면 내장을 붙이면 체스트를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센시티비티를 높일까? 이제 선량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게 엑스레이 도수의 선량이에요. 선량을 옛날 같으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센시티비티 이렇게 좋도록 만들어서 선량을 엄청나게 많이 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픽셀 센시티비티가 낮은 경우, 그 다음에 센시티비티 높이면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모캅으로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줄자 같은 것도 정확하게 이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더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토모그래피 우리가 이제 좀 읽어내는 아이스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토모그래피에 필요한 이제 아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미 고속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하고, 읽어낸 데이터를 어떻게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쓰는 알고리즘도 만들어 달라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것이 CS라는 것이 컴프레스드 센싱이라는 뜻이고, ACS, CS 같은 것도 만들었고, 다른 사람이 아트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좋다. 근데 이 해상도가 별로 안 좋아서 빗뎁스가 별로 안 좋아서 정확히 표현하는데, 빗뎁스가 10빗을 보면 훨씬 더 좋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어느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저희한테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터 칩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탐침을 보는데 이 탐침이 여러 개 센서로 되어 있고 센서마다 익사이테이션 할 수 있는 엘렉트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간질이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은 간질이 올 것을 미리 센싱해서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시그널을 익사이테이션 시키면 간질이 안 오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손 떠는 사람들이 있죠. 바이올린 치는 사람이 손을 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손을 떨 때 손을 안 떨도록 이제 이 시그널을 거꾸로 주면 이제 손을 안 떨게 하는.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미국 FDA 승인이 나가지고 디프레인 스티뮬레이션 트리트먼트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쓰는 요 아이스를 우리 보고 해달라 해서 이 아이스 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도 무선으로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 할 수 있도록 이제 엑스터널 코일을 사용해서 에너지 하베스팅도 하도록 되어 있고, 밤에 잘 때 벽에다가 벽을 베고 자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이제 이걸 좀 더 발달되면 더 작은 사이즈로 더 수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를 처음에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근육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MG 시그널이라는 것이 근육 센서가 되겠는데, 그걸 읽어내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4ABC를 이용해서 14비스로 이제 GA 같은 내부에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마이오라는 회사는 지금도 제가 손도 이제 근육으로 했는데, 지금도 그걸 가지고 아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게임하는 용으로 쓰다가 지금은 이제 군용으로 해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이리 와 하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손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밴드 차고 있으면 그쪽에서 이제 센싱 IoT 달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얘기구나, 트럭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IoT 디바이스입니다. 메디컬 IoT 디바이스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던 것이 한 10년 전 일인데, 우리가 이제 요것은 이제 10년 전에 프리미티브하게 만들었다가 2017년에 보니까 이미 뭐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포브스에 나와 있고, 그래서 10년 전에 이 디바이스를 만들 때 왜 만들었냐면, 나이가 먹으면 나이 안 먹어도 아마 매일같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먹는 시간을 까먹으면 약병에서 자동적으로 내 휴대폰을 약 먹을 시간이라고 알람을 보내주면, 이 휴대폰을 보고 왜 알람이 보면 약 먹어야 되네. 그런데 약을 먹고 나면 그 약 먹은 인포메이션이 의사한테도 가고 약사한테도 가고 이 의료공단에도 가도록 만들어주면 굉장히 편리하겠다. 그러한 생각에서 했더니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 이거 굉장히 좋은데, 진짜 좋은 데가 있습니다. 마약 계통을 먹으면 함부로 못 열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든 것이 이 약병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모터 컨트롤도 넣고, 그래서 이제 그 LDO 레귤레이터 같은 거, 배터리 같은 거 주문을 가지고 요것은 이제 굉장히 솔리드한 걸로 만들어서 모터를 자기가 시간이 되면 모터가 돌아가서 약이 하나 정확한 양이 나옵니다. 더 꺼내려면 깨야 되는데 충격을 받으면 알람이 울어서 그 알람이 경찰서하고 연락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가 미국에 지금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했거나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을 일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10년 전에 한국공학관련망에서 고민했던 것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까 하는 메가 트렌드가 뭘까 하는 걸 생각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 5가지 키워드를 꺼내놨습니다. 헬시,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돼요. 이건 개인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도 건강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카메라 감시 시스템도 막 달고 하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까?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 문제라든지, 그것이 이제 어떻게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야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를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안전한 사회. 안전한 사회되면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뱅킹 시스템도 그렇고 사이버 공간도 안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 가면 갈수록 스마트한 사회에 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옛날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지금 스마트폰에 딱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다음번은 뭐가 될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마 자율주행이 키가 될 것 같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율주행 하면서 거기에 플랫폼을 제대로 심어놓으면 굉장히 편리해지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 좋아지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계속 경제가 성장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만 저런 것들이 누리고 사셔야지. 가면 갈수록 이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이런 것을 부자든 누리지만 가난한 사람은 누릴 것 같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그로잉 소사이티를 만들까. 그래서 모든 걸 어포더블하게 하려면 인감이 골고루 좀 벌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아마 앞으로 메가 트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10년 전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어떠한 미래 도전 기술이 있을까?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를 스케일링 다운을 계속 해가지고 와서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2D 인테그레이션을 한다면 지금 현재 매스 프로덕션이 5나노 흥미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조만간에 이제 3나노 언더 디벨롭먼트 하는 걸 3나노 공정하고 있고, 아마 2나노, 1.4나노, 1.4나노 뭐 아이맥에 의하면 1.4나노는 충분히 된다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스케일링 다운은 될 것 같은데, 이거보다 얼마큼 더 스케일링 다운 할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이 아마 그 애토믹 사이즈보다는 더 작게 스케일링 다운이 안 되니까 이미 이거보다는 어디까지 더 갈까 하는 퀘스천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3D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된다. 제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처음 왔을 때 3D 인테그레이션을 시작하다가 그것이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에는 쓰이고 나머지는 안 쓰고, 그냥 가격이 비싸서.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호모지니우스한 실리콘 가지고 계속 적층하는 것은 뭐 적층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보다도 헤테로지니우스한 물질을 3D 인테그레이션 하는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것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이런 쪽에서 우리가, 물론 이쪽에서도 리딩 해야 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우리가 리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쪽을 리딩하려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메모리만 굉장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저는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하고 나머지 다 시스템 반도체라면 굉장히 엄폐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그러냐면 정보를 저장하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 CPU나 DSP나 GSP 같은 것은 이제 신호 처리용 반도체. 신호를 보내고 받고 하려면 모뎀이 필요하겠죠. 송소신용 반도체. 그 다음에 정기적인 신호가 아닌 것을 정기적인 신호로 만드는 것이 센서입니다. 센서가 정기적인 신호가 아닌 걸 정기적인 신호로 만들어주는 센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정기적인 신호를 다른 것으로 바꿔주는, 다른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모터 드라이버,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모터 드라이버는 정기적인 신호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는 정기적인 에너지를 비스링 에너지로 썸하고 바꿔가지고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로 구분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파워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워 매니지먼트 IC, 배터리 매니지먼트 IC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다음에 말씀하신 허영 사장님이 지금 이제 그쪽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한 쪽에 그래서 이제 골고루 발전해야지만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필요한 LED 들어가면 LED 가림 라이트가 있고 뭐 헤테로 장선 디바이스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모든 것이 발달을 해야지만 이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메모리만 잘할 게 아니라 시스템 LSI는 그냥, 그 다음에 시스템 실리콘뿐만 아니라 가림 라이트하고 가림 아스나이드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헤테로제니우스 3D 인테그레이션을 잘할 수 있는 반도체
이 사회로 좀 우리가 그런 회사들이 다 우리 국민이 있어서 버티컬 인텔리전스 10%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칩 레벨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건 제가 이제 작년도 1월 달에 이제 그 리치라는 파운데이션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만든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AI가 굉장히 중요해요. AI를 위한 반도체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퀀텀 컴퓨팅 하는 쪽.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우리 5G 잘하지만 6G 앞으로 해야 되고 6G를 하려면 테라워스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자 통신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를 위해서는 양자 통신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고령화가 사회가 되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 안전한 사회, 그 다음에 스마트한 사회가 되려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개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게이밍 그리고 GSP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응용수나 그 다음에 이제 에어플레인 같이 이제 항공기 쪽에 들어가는 디바이스 밀리터리 쪽에 밀리터리나 에어로스페이스 애플리케이션 들어가는 디바이스 이쪽에 이제 그 UV 같은 하드니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쪽에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스토리지, 스마트폰,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자율주행,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이것이 이제 프린팅 쪽에 들어가는 디바이스, 파워 이퀴먼트, 랩탑하고 컴퓨터, AR, VR, 그다음에 로봇 쪽에 이쪽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들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큰 기업도 있는데 이러한 신산업을 하려면 큰 기업이 하기 굉장히 쉽어요. 왜냐하면 큰 기업은 사내 매출이 벌써 몇백조 원이 되는데, 신산업 해가지고 10억 했습니다. 그럼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벤처가 필요하다. 이미 많은 신생 벤처들이 생겨서 그 벤처들이 새로운 쪽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면 그것이 스케일업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스케일업이 돼서 한 1조 정도 매출하게 되면 큰 회사가 이제 그것을 M&A해서 내재화하는 그러한 선순환 사이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거의 마지막 장면이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때도 비슷했거든요. 그 디스플레이는 예를 들어서 LCD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팹을 시작하면 팹아웃 판매까지 굉장히 빨라봐야 3개월, 굉장히 복잡한 디바이스가 3개월 걸리는데 LCD 같은 경우에는 그 유리기판 넣자마자 유리기판 완성되게 나온 것이 3일도 안 걸립니다. 공정의 개수가 얼마 없는 거죠. 거기서 비밀이 있어봐야 금방 캐치업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LCD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공부를 많이 넘어갔고 우리가 LCD 일본한테 캐치업할 때도 걔네들보다 빠르게 하면서 우리는 걔네들이 못하는 것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제 내재화를 한 거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이 이미 LCD는 많이 가져와서 한국이 해봐야 수익성이 없다. 그럼 버려야 되면 빨리 버려야 돼. 버리고 나서 새로운 초격차를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올레드 같은 경우는 뭐 내부 보상, 외부 보상만 해가지고는 실제로 제품이 안 나와요. 그것까지 실제 제품이 나오게까지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하이드로젠 카메라 같은 거 가지고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그 AI를 이용해서 내부 보상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만듭니다. 그런 기술들이 없어요. 이런 것까지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돼서 얘기를 특별하게 못하는 거고 그러한 기술을 더 우리가 더 잘 만들어서 초격차를 가져가면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 글라스가 들어와서 나오는 데까지 시간은 한 2주 반쯤 걸립니다. 이틀 반 걸리는 거 훨씬 더 복잡한 거죠. 나오고 나서 보정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아는 거. 그래서 아마 격차는 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보정 기술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면적의 플렉스블이나 폴더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같은 걸 좀 만들겠다. 이건 그냥 그림을 그려내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밀려가면서 보고, 뭐 접어가지고 주면 입고 다니면서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AR, VR용으로 이제 6000 ppi급 이상, 뭐 8K, 8K 해당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에 아직 없거든요. 그걸 하려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협업을 잘해서 빠른 시간 내에서 그 시장을 우리가 도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워퍼블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랩업 디스플레이 되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피부 부착형 디스플레이 같은 건데, 피부 부착형 같은 것은 실제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잘 만든다고 부착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피부는 땀샘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한 번 붙이고 나서 한 12시간 지나면 아마 건질건질 할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제대로 하면 그 통풍도 좀 돼야 돼요. 땀이 나면 땀도 이렇게 배출가 좀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만재를 좀 풀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피부 부착형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하는 사람들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멀티펑셔널 디스플레이. 이 다양한 센서를 내재화해서 디스플레이만 가지고 다니면 여러 가지 센싱을 해가지고 낼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다. 저희가 이제 2000년도 중반 일을 좀 하다가 더 이상 펀딩이 안 돼서 끊었는데, 그런 것도 그렇지 않을까. 그 다음에 메타 서페이스, 액티브 메타 서페이스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디스플레이보다 더 초저전력 디스플레이,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뭐 등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쪽을 빨리 치고 나서 중국 대비 초격차를 이루면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이제 더 격차를 벌려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둘 다 소부장의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소부장은 독립이 됐다고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독립이 돼서 왜 일본한테 야, 그거 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직 안 된 거예요. 내 소부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모든 건 사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부장 문제를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세계적으로 풀어서 우리 국내에서 기재화하는 필요성이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도전과 혁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깊은 경과 통찰력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명쾌한 강연해 주신 권우경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 같은 반도체를 하는 사람으로서 도전의 열정과 도전과 그리고 그 산업계에 끼치신 그런 그 역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별 말씀. 예,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된 질의응답은 사전에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발전을 거듭하여 과거 패스트 팔로우 시대를 지나서 이제 퍼스트 무버 시대에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전략도 결국 바뀌어야 앞으로 선진국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다운, 디바이스 스케일링 다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해서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소부장 쪽이 약해서 장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장비 기술을 우리가 이제 그 네덜란드에 있는 이제 회사한테 이제 리토르프 장비 근데 우리가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좀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아까 이제 강의님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3D 인테그레이션, 앞으로 이제 2D 인테그레이션은 그 리밋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3D 인테그레이션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잘하려면 우리가 모든 반도체 분야를 다 잘해야 돼요. 그게 내재화되어 있지 않으면
베어칩을 서프라이 받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대충 있으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분야의 다양한 분야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분야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그 정부 차원에서의 그 지원, 그다음에 이제 벤처 같은 것이 많이 생겨서 그쪽이 이제 활성화되면 괜히 커지면 대기업이 M&A를 하고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할 것 같고, 여태까지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했지만 그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의 인재가 대학원에서 잘 안 갈라 그러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학교, 그 다음에 산업계, 그 다음에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이쪽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뭐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미국 사람들은 산업의 브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야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것을 인재를 어떻게 키워날까.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가 이게 다 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 장기적인 플랜을 잘 짜서 이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아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 반도체 분야에서 종사하다가 은퇴할 시점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가 선진국에 국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위해 개척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제 개인적인 한계, 공학의 한계도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순수 그 과학에 대한 투자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인재 양성 측면에서 그 문제 난제를 하기 쉽는 부분은 그쪽에 좀 투자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뭐 순수과학 쪽에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 저도 이제 고민하는 것들은 이제 좀 더 이제 공학을 하는 분들하고 순수과학을 하는 분들이 뭐 학회 차원에서 하든지 정부 차원에서 하든지 그 소통을 통로로 좀 해서 같이 좋은 교육 컨텐츠를 하든지 해서 서로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이제 한림원이 세 개가 있는데 공학 한림원이 있고 과학기술 한림원이 있고 의학 한림원이 있는데 그 공학 한림원하고 과학기술 한림원이 이제 소통이 어느 정도 문제가 좀 되는데 의학 한림원하고는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학도 아까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앞으로 의학도 굉장히 중요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게 있고 요즘에 코로나19 같은 것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공학적인 이슈들이 나오는데 공학적인 이슈를 풀어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간에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학 한림원하고 공학 한림원이 일정한 테마를 갖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많이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반도체는 세계 1위를 우리 반도체는 그 메모리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산업은 지금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듯 하지만 위태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디스플레이도 반도체처럼 계속 세계 1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올레드는 중국에 비하면 훨씬 이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격차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하면 올레드 디스플레이 하면 주가 이제 모바일 디스플레이나 TV 쪽이 있는데 그 둘 다 이제 우리가 월등히 잘하고 있어서 그 격차를 지속적으로 벌려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걸 할까? 아까 이제 좀 말씀드렸고, 이제 플렉스블이라든지, 폴더블이라든지,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니치 마켓에 있는 디스플레이들도 있거든요. AR, VR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잘 하면 중국하고 격차를, 초격차를 벌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디스플레이 소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일부만 우리가 국산화가 되지 대부분이 이제
뭐 독일 아니면 일본에 사가지고 오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걔네 그 일본이나 독일보다 훨씬 더 좋은 소재를 우리가 내재화를 한다면 중국이 사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레벨업이 돼 있는 제품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고 그걸 쓰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내재화하는 거로 특히나 소재 쪽이 있었어요. 예,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른 분야인데, 아까 3D 패키징 포함을 언급하셨는데, 이 설계 분야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인공지능이 한 몇 시간 만에 수행할 수 있는데, 설계가 구조가 이제 2D, 3D 측정을 설계하고, 2D, 3D 측정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 설계한 반도체들은 사람이 설계한 것보다 효율 측면에서 성능이 우수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이제 그 캐드 툴에 굉장히 많은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탁재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디지털 회로의 설계는 아마 사람이 하는 것보다 캐드 툴한테 자동적으로 인공지능이 시켜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에러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언제쯤 나올 거냐 하는 것은 약간 퀘스천하고 근데 지금 뭐 미국의 케이던스나 뭐 시납시스나 굉장히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지털 쪽은 곧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날로그 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쪽도 이제 그러한 노력을 이제 인공지능을 해서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제가 알기로는 그런 툴 회사들이 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아날로그 회로 쪽에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쪽은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데 노하우를 가진 엔지니어가 갈수록 다 은퇴를 해서 많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쪽을 빨리 보강을 해서 AI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설계 기법에 대한 질문이 하나 같이 있었는데, 지금 설계 기법이 2D, 3D로 지금 이제 설계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또 설계 기법이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2D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가 이제 LSD 파라메터들이 뭐 RLC 파라메터들이 변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빠르게 2D에서는 쉽게 익스프레션 할 수 있는데 3D에서도 빠르게 익스프레션 할 수 있는 툴들이 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되면 3D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쪽에도 많은 툴 회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그런 제품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3D 인테리션 같은 걸 좀 해보면 거기에 이제 물질에 대한 특성을 잘 몰라서 익스프레션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캘큘레이션을 해서 툴에다 그것을 확대를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마 공정 RC과 설계 툴 회사 간의 협의가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좋은 강연과 답변해 주신 권우경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II 포럼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